지난 시간은 검찰이 보인 이중적인 행태, 즉 감정위원회의 회의 과정에 대한 녹음 내용의 공개를 놓고 검찰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양면성, 공개하지 말자 하던 입장에서 검찰 측 감정이들이 두 사람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빨리 그거 증거로 제출해달라 하는 이런 모습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그것은 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재판부나 법원이나 혹은 검찰이나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온 것도 그러하거니와. 자, 오늘은 그 뒷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제 말이 오고 갔는데요. 재판부는 계속해서 뭐 증인을 2명 신청하면은 뭐 2명을 다 불러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치과 엑스레이. 그 문치과에서 제출하는 치과 엑스레이를 보고 이것은 자생의 박주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생 엑스레이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나 혹은 그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 안에서도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제 증인을 2사람 신청을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문치과의 자료의 그 신빙성, 동시에 문치과 원장의 그 증언의 신빙성, 그게 깨지면 사실 이 검찰이 기소했는 근거가 상당 부분 무너지고, 그것만 무너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박주신이 병력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직접 증거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놓고도 증인을 뭐 5명도 10명도 아니고 2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불러라, 1명만 물어봐라, 1명은 사실 조회를 해라.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사람입니다. 물론 그 7사람에게 내려진 형도 상당히 중한 형이고 그게 만약에 억울할 경우에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원순이 고소 고발하거나 혹은 민변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모두 여기에서 밝혀지는 증거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인 2명을 신청하니까 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뭐 꼭 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 조회를 해서 제출받아라. 저는 왜 재판부가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많은 사람의 어쩌면 희생을 딛고 있는 이 재판에서, 물론 항소심이 1심처럼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뭐 그게 관행인지 규정인지 혹은 권위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신청에서 가능하면 뭐 줄이라, 뭐 간단하게 해달라, 뭐
뭐 시간을 그렇게 다 뭐 7명 피고인 다 합쳐서 뭐 2시간 만에 해라, 1시간 만에 해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참 씁쓸한 느낌이 들죠. 이 느낌은 그 앞에서 이제 김상진 피고인이 그 재판 시작할 때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이제 그 전주에 피고인 측에서 내는 의견서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법원에 제출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법정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별로 뭐 의견서 쪽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몇 쪽 안 되는 의견서를 딸랑 3부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1심에서는 그래도 피고인 수랑 변호인 수만큼 왜 법정에서 직접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요. 법원에 제출하는 거면 변호인 수만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그걸 법원을 통해서 안 내고 아주 인스턴트하게 이렇게 법정에서 줄 경우는 피고인들도 그걸 다 볼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심 그 검사님들은 그걸 조금 넉넉하게 남아돌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피고인 수, 변호인 수만큼 해왔는데 딸랑 3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김상진 피고인이 좀 툴툴했습니다. 아니 그걸 사람 수대로 다 해다 줘야지 이랬을 때 요런 거 이제 제가 꼰지르면 사실 재판부로서는 기분이 대따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이없는 건 어이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재판부가 이제 그 부분을 나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낸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변호인 수만큼 해오는 게 맞다. 한 변호인이 여러 명을 담당하고 있으면 그 변호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것만 맞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거죠. 정말로 맞는 말씀인데 어이없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서류 더미가 사람 키를 넘어가고 그죠?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내내 불러들인 증인 거기에 그 공판 기록들 우리가 복사해서 물론 우리가 복사하는 건 우리가 돈을 냅니다만은 이런 많은 정말 소모적인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주신을 불러오거나 신체 검증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낮게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국민 세금 운운할 때 판사님 말씀대로 변호사 숫자대로만 하려고 그래도 최소한 내부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부가 뭔가요? 거기 상시 출석하는 변호사님만 내분이시고 출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변호사님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검찰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검찰의 편 드는 거 맞으셨어요. 즉석에서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이 몇 장 더 복사해오는 배려는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돌려봤습니다. 피고 4명, 5명이 하나 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려본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걸 보면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옆에서 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고 있으면 화가 나서 하는 소리고요. 그렇게 일단 재판부는 피고인들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죄 없이 거기 끌려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재판을 하면서 박원순이나 검찰이 하는 이 소모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무라 본 적이 없습니다. 복사지 몇 장 가지고는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는 재판부가. 자, 그 다음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끔 재판받으면서 혹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자주 울컥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울컥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자주 아프지? 왜? 콩지? 신데렐라인가요? 누구죠? 계모 밑에서 자라는 홀대받는 사람들. 국민 주권은 화장이고요. 포장이고요. 국민은 평범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국민은 어디 가서나 이렇게 홀대받는구나, 핍박받는구나 하는 그런 서러움이 이 마음에 꽉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심평원 얘기로 가는데요. 심평원 얘기 가면서 법정의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일단은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성을 보입니다. 검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공격을 하거나 혹은 소명을 할 때 입 꾹 다물고 있던 검사가 심지어 말씀하세요 해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말이 많아지고 재판부가 아주 급반색하는, 그게 심평원이었습니다. 심평원 자료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은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원본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원본을 확보한 것처럼 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이 1차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판검사가 인정을 했죠. 수사검사이면서 공판검사이던 분이. 자,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 피고인들이 변호인 측이 물러서준 게 어떤 의미에서 사단입니다. 1차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마치 1차 데이터인 양 우기다가 원본인 척 뒤에 이제 그게 원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그거를 그냥 1차 데이터가 아니다, 즉 가공된 데이터라는 것을 검사 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로서는. 이래서 그 증거 자체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는 저희가 부르기로 했던 심평원 관련 추가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도 아마 철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 급 반색하는 거는 심평원 가서 그거 보자.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가서 보자. 자, 1차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보는 것의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자, 검찰이 만약에 1차 데이터를 압수했다고 합시다. 수사 과정에서 1차 데이터 압수에 실패했습니다. 심평원이 일종의 농간을 부린 거죠. 실패했는데 그걸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열 수 있는 방대한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심평원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열려면은 로딩하는 데만도 뭐 1박 2일, 2박 3일이 걸린다 할 정도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해와서 밖에서 이거를 돌려서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부 얘기는 그겁니다. 그게 뭐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장 1차적인 증거기 때문에 그게 왜 1차적인 증거예요? 그거 1차적인 증거 물론 원본이라는 의미에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본과 실제로 박주신이 문치과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았네, 어쩌네, 돈이 공급됐네, 안 공급됐네, 여기 사이에도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 원본 자료를 본다고 해서 실제로 밝혀질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거 업로딩 하는 데만도 2, 3일 걸릴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심평원 업무가
한 그 업로딩 하는 동안에 전부 올스톱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로딩 시켜 놓으라 하고 우리가 어느 날 그게 업로딩 되면 가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확 달라지면서 화기애애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태도는 좀 이따 우리가 직접 다시 목격하게 되는 정말 가장 직접적인 증거, 박주신 신체 검증 얘기가 나올 때와는 100% 다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심에서 그 박원순 측 그 변호인이 언젠가 그 의견서에서 이런 원망을 써놨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 세브란스 검증을 가자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취소했다. 아니요. 가서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팅해 놓은 것에서 이러다가 하고 뒤통수 딱 맞고 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검증 이 수사 단계에서 세브란스 압수수색에 대한 조사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돼. 그죠? 어느 날 급히 막말로 압수수색은 우리 갑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다. 그죠? 어느 날 가서 필요한 서버에 그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압수수색을 했어야 될 그것이지. 어느 날 우리가 검증을 가겠습니다. 가면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세팅해 놓은 거 있던 문도 사라지고 벽이 되는 그 세브란스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라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브란스에서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1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로 데이터들은 뭔가 조작을 하거나 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다 그러죠. 그런 것을 어떤 기술자, 심평원 자체의 기술자가 아닌 어떤 제3의 기술자가 거기에 나서줄 것이며 우리랑 같이 우리 그 피고 측, 변호인 측, 감정인 내지는 참관인으로서 갈 것이며 그죠? 어느 정도의 그 심평원 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가서 이루어지는 몇 시간에 걸친 검증에 대해서 속지 않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심평원 원본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이미 문치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근본적으로 이거는 조작된 자료라는 증거가 천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자라는 것은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로 데이터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위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요구해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서 어떤 라이브한 손대지 않은 손타지 않은 그런 자료를 보고 확인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그 심평원 로데이터 보러 가자 2박 3일 걸리더라도 로딩하라 그러고 가서 보자라는 이런 정도의 부지런함을 검찰과 재판부가 할 수 있다면 박주신을 신체 검증하세요. 그런 엉뚱한 진짜 있는 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들 말고요. 난 그 논의를 보면서 혼자서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갑자기 화기애애해져서 무드가 그냥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자, 증거를 압수하고 확인하는 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브란스도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고요. 이미 조작된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세브란스와 심평원 마찬가지입니다. 심평원에서 왔는 자료가 얼마나 지금 허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심평원 자체의 그 나온 자료를 고발한 사건이라면 이게 가능한 수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박주신 병력 비리냐 아니냐는 박주신을 불러다 신체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병무청에 뭐 여기서도 한 명만 하면 안 되냐, 2명을 다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지리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참 황당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죠? 박주신에게 송달하기로 했는 영국 주소가 뭐 주소상에서 왜 뭐 예를 들면 무슨 시, 무슨 고, 무슨 동 이렇게 할 때 겹쳐지지 않는, 무슨 동에는 무슨 구에는 무슨 동이 없고 뭐 이런 류의 오류가 발견되어서 잠깐 얘기가 오고 갔고요. 지금 그 소환하고 있는 영국 주소는 작년 2015년 연말에 이제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법원으로 제출받은 주소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잖아요. 주소가 정확한지 아닌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야 된다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재판 검찰로서는요. 이 어떤 비자를 받아서 박주신 씨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자가 지금 영국 내에서 2014년 10월에 갔나요? 7월 30날, 31일 날, 30날 비자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간 게 한 10월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죠? 분명히 비자 연장을 했을 겁니다. 그죠? 비자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TB 검사 같은 거는 다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그렇지만 이제 뭐 건강보험료도 이제 추가로 있는 기간 동안 다시 내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의 주소가 분명히 영국 정부의 어떤 기관, 인민국이나 뭐 어디든지 간에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는 검찰의 몫이죠. 근데 1년 전에 주소를 가지고 뭐 이게 송달이 될 거라는 둥, 안 될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황당했던 일은 자, 박주신 소환장을 송달 장소를 복수로 했습니다. 그죠? 서울시 공간과 그 다음에 영국 주소로 했는데, 그렇게 소환 주소를 두 곳으로 할 때는 두 곳 다 이게 이제 송달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선정을 한 겁니다. 영국에서 그 비자를 받으려면 영국 안에 체류하는 주소 말고 영국 외에 밖에 들어오는 입국 심사를 받는 사람이 체류하는 영구적인 주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박주신 씨가 여기에서 서울시 공관으로 만약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지금도 거기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 가면은 당연히 부모가 받는 것이며 이러할진데, 자, 박원순의 공관으로 송달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송달이 확인되니까 지금 재판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1심 송달된 것에 법적 효력이 있나 없나, 송달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황당하고 내가 진짜 제가 제 맞박을 쳤습니다. 미치는 거죠. 도대체 어째서 이런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송달이 효력이 있나 없나를 따져본대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건이 4년 5년을 끌어오면서 박주신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판장이 박주신 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이고 뭐 결혼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표시한 적도 없거니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거니와 모든 걸 그 아비가 선정한 변호사가 혹은 서울시청이 서울시 비서실이 해왔던 일입니다. 아주 초기에 박주신과 어떤 언론사였나요? 통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재검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 비서실? 아버지 비서실? 시장 비서실? 뭐라고 표현했죠?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 모든 것을 서울시 내지는 박원순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아주 사인이라면, 자연인이라면, 그죠? 그 아버지에게 송달된 어떤 법정 문서가 그 아들에게 전해졌을까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루하루 뉴스를 안 놓치고 있을 사람이 바로 박주신 자신입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이 모든 댓글들을 다 본다라고 쓴 뭐 자백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을 소환하고 있다, 소환장이 발부됐다, 그 소환장이 아비의 주소로 왔다라는 것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까라는 의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효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방어하고 박주신은 도대체 이 성인이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의사표시를 박원순이 다 해왔는데 성달 효력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속이 딱 디비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암에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말하고는 테테테 3번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송달 된 거 맞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신이 송달이 안 되면 박원순 늘 부른다, 강난이를 부른다?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불허를 했는데 재판부는 본인에게 이게 송달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내서 신문하고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떠나서 감히 서울시 시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다? 이런 삐딱한 생각은 아니시겠죠? 일단 이 사람들이 나와서는요, 그 가족의 형사적인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가족들이잖아요. 아마 증인 선서도 안 해도 될 겁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증인 선서의 경우는 선서를 하고 말하는 것과 안 하고 말하는 것의 차이, 물론 그 증언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더군다나 그 박원순 모르나요? 뭔가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경험한 바의 것이 아니고 내 기억 밖의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은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까? 당신 아들은 병역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게 위증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할 말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장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법정에 서다. 박주신 안 와도 되는 걸로 면피를 줘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이 거기 가서 위증을 했겠느냐?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저쪽에다가 오히려 상승 무드를 타게 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죠. 더군다나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원 앞에서 또 거나한 인터뷰 하겠죠? 뭐라고요? 이 정부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탄압하는 거라고. 백해무익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확인할 사실이 없거니와 그 입에서 진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부른다? 등신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재판이 다 끝나가고 이제 뭐 끝나가는 찰나에 제가 참 판사님, 재판장님 뒷다리를 안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들기만 하면 참 검사님들도 고개가 돌아가고 외면하고요. 재판부도 싫은 내색을 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분들이 싫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증인을 몇 명을 부르고 한 명을 부르고 2명 말고 1명만 불러라. 2시간 말고 1시간 반, 3시간 말고 2시간 반 이런 저걸 막 하면서 그죠?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줄 수 있는 상당성, 의혹을 제기할 만했다라는 상당성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증인 증거 회의록, 녹취록 개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박주신이 소환장이 도달을 안 하면 영국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서울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법공조를 통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차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박주신입니다. 박주신을 조사를 못한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박주신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물론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지 말고 다른 증거 조사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박주신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박주신은 뭐 주소가 맞네 안 맞네 이 얘기만 하다가 땡치는데 자, 박주신이 증인으로 불려올 경우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재판장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난 그 짜증 낼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쌩쌩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신이 증인 신문 기일에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도 박주신이 오면 한다니까요 라는 취지로 짜증을 팍 냈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거 갖고 왈가왈가 할 일도 없습니다. 박주신이가 출석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신체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아마 5초? 10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튀어나오신 반응이 유관검사였습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죠. 제가 불과 1시간 전인가요? 그 이모 교수와 대한영상의학회 때문에 제가 진짜 깔딱깔딱 넘어갈 뻔을 했는데 또 미치고 환장하게 생긴 겁니다. 유관검사라니요? 전번 기일에 그래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나 피고인들이나 다 주의를 해야 될게요. 재판부에서 툭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가 됐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도 그게 옳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박주신이 왔을 때 육안으로 검사해서 박주신 이 엑스레이 공군에 저기 병무청에 들어가 있는 자료, 세브란스에서 확인된 자료와 동일인이다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러면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피고인 측에서 나왔나요? 재판부에서 나왔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이미 그때 머리가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바람에 정확한 기억이 안 남아있는데 포터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포터블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왜 포터블을 가져다 놨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분명히 증인 채택과 신체 감정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 때, 사실 제가 또 비를 건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검찰과 변호인들이 그 병원, 어느 병원으로 가서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박주신이 안 온다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못 오게 하고 있는 건지, 아예 병원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피고인 측에서도 박주신이 안 올 거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의논해서 병원을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또 공판 조서에 있니 없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녹음된 내용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공판 조서에 없으면 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병원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박주신이 2번 소환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인근병원에 2차례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MRI 촬영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자, 예약 촬영을 해두고 만에 하나, 자, 상대가 누굽니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 얼마나 치고 빠지기의 달인입니까? 세브란스 재촬영이 그거 아닙니까? 언론들도 기습작전을 무슨 방불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소환 기일을 잡아놨는데 양쪽에서 다 안 올 거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준비, 인근병원에 MRI 촬영 예약을 해 두었지만, 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안 올 거다라는 확신을 팍팍 심어주고 안심을 시켜놓고, 그죠? 와, 왜 못 오냐, 안 오는 거 봐라, 결국은 유죄 인정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나오게 해놓고 갑자기 기일이 2시라면 2시 30분 전, 1시 30분쯤 전에 박주신 서울 도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 있죠.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여놓은 것이 포터블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서 치고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서 와서 묵비권 행사, 증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언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증언 선서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확인해주고 나는 증인으로서 그 출석의 의무를 다했다. 이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병원 가서 찍고 갑시다. 아, 저는 찍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 2시인데 5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휙 날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다음엔 또 오라 소리 못합니다. 이런 사태를 함부로 요런 짓을 못하게 아주 최소한의 방어진을 쳐놓은 게 포트블이었습니다. 저게 나를 어느 정도 찍어낼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면 차마 그렇게 치고 빠지러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그런데 솔직히 그 포트블의 엑스레이는 물론 이제 장착이나 설치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기술상의 문제나 혹은 안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군, 비자 이런 엑스레이만 해도 실핏줄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실핏줄까지 확인되는, 기관지까지 다 확인되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사진인데, 포터블로는 저희가 그때 갖다 놓고 몇 차 실험 촬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포터블의 한계인지 아니면 갑자기 갖다가 설치하게 돼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걸 장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죄도 아니고 유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트블로 해결하자. 장난치지 마라 하세요. 싸대기를 날려도 됩니다. 어떤 미친 의사가 뭐 포트블 가져다 놔. 사기꾼이죠.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서 부모가 수령한 보험금을 젊은 아내가 아들이 죽으면서 내 보험금은 부모님이 수령하세요라고 그 보험 그걸 계약을 하고 죽었는데 그거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령인을 바꿨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뭐 해줄라 그러다 말았다? 장난치지 말고 해줬다라는 네 스스로의 자백까지 다 있으니까 개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병무청에 들어가 있는 MRI가 제3자의 것이다 라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소된 내용 또한 그 MRI는 27세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MRI가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똑같은 MRI를 찍어서 동일인이다라는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사실로도 부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엑스레이가 뭐 공군도 엑스레이, 자생도 엑스레이,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피고인들이 박주신은 병력 비리다라고 주장했던 그 영상 자료는 분명히 자생의 MRI고 병무청에 들어가 있는 MRI고 세브란스의 MRI입니다. 따라서 MRI 안 찍고 어물쩡 대충 뭐 포트블 엑스레이, 유관 이런 짓들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상상은 어떤 누구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거기에서 그 검증 방법을 놓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 저랑 뭐 이 누구죠? 양승호 박사님이랑 뭐 이견이 있어서 뭐 충돌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MRI를 다시 촬영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포터블로 어떻게 해서 천만에입니다. 우리 기소된 내용을 보세요. 자생병원의 MRI, 세브란스 MRI, 병무청 MRI는 박주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주된 기소 내용이고 허위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자범을 내게 하는 경우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판 이야기. 다음번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영상 증거들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